가장 빨리 만나는 미국장 프리마켓 온 시작하겠습니다. 프리마켓 온에서는 미국 프리마켓 집중 분석하고요. 글로벌 증시의 주요 이슈들, 또 특징주, 핵심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봅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도 한층 걱정을 덜어내면서 밤사이 뉴욕 증시는 강한 상승장을 만들어냈는데요. 테슬라는 12% 급등하며 완화된 관세 압박의 최대 수혜주로 부상하기도 했습니다. 자, 달러는 강세로 돌아선 가운데 이제 최신 물가지표 PCE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미국장의 방향타 저희와 함께 찾아보시죠. 가장 빨리 만나는 미국장 프리마켓 출발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마켓 시그널 진행을 맡게 된 테이버입니다. 자, 오늘은 미국 증시 먼저 체크하고 그다음 중국 증시 체크하고 그리고는 미국에 있었던 일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 증시 띄워주시면요. 어제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었고요. 그 이후부터 어찌 보면은 수급적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제 출발부터 이제 급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세를 잘 유지하면서 마감까지 좋은 모습 보였고요. 현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현재 선물 시장은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시장은 최근에 계속 들어가지고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항생지수가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장에서는 이제 선반영이 좀 많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는 차익 실현이 되고 있다. 이런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품 시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달러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달러와 채권 금리 이런 것들 놓고 보시면은 띄워주시죠.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은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채권 금리가 이렇게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달러가 바닥에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고는 동시에 달러가 상승함과 같은 타이밍에 금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달러와 금이 서로 이렇게 롱숏 페어를 이루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 체크하시면서 향후 달러가 조금 더 강세로 간다라고 하면은 금 가격이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 투자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나스닥이 투심이 회복되면서 그런 모습과 동시에 비트코인도 함께 심리가 회복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해 가지고 시장의 심리 지표다라고 좀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시장 심리, 나스닥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체크하면서 이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장 관전 포인트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꽂아왔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어제 이제 연준 위원들 발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매파적으로 이제 아주 강하게 매파적으로 발언한 보스틱 이제 연준 위원회 연준 총재의 일단 발언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금리 인하가 한 번이 적절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되게 매파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올해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좀 횡보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관세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아주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관세가 단기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준다. 그것이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향후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연준위원 들이 나와서 이야기할 것이고 이렇게 계속 매파적인 발언들이 쌓인다라고 하면은 이게 또 시장의 조정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차 소식이죠.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의선 회장이 직접 날아가서 미국에서 이제 현대차의 미국 투자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동석을 하면서 이제 아주 기분 좋은 그런 환한 웃음을 보였다라는 점 많은 분들이 이제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관세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전망치도 많이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서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한 제품은 관세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이러한 투자가 많아지면은 추가적인 관세 협상이 많이 좀 더 이제 유연하게 바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투자를 발표할지에 대해서도 이제 시장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관세에 대한 이야기에서 좀 더 어제는 또 색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베네수엘라를 규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베네수엘라를 규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생산된 원유를 사가는 국가에 대해 가지고 25%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많은 원유를 사간 국가는 중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또 한 번 트럼프가 중국을 타겟으로 관세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점도 특징적인 부분이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는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테슬라가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테슬라에 큰 호재가 있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현재 평가를 하기로는 옵션 시장에서의 엄청난 거래 대금, 지금 옵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옵션 청산 가치 기준으로 제가 1월 달에 봤을 때는 1월 달에 옵션 청산 가치가 4,500조를 돌파했다라는 뉴스가 헤드라인에 실렸었는데요. 이번 3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하루에 6,000조에 이르는 옵션 청산 가치가 이제 거래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도 분명히 존재를 하겠지만 엔비디아, 팔란티어, 테슬라와 같은 주요 수급주에 대한 옵션 거래도 상당히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테슬라가 큰 변동성을 보였다라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서 지금 시장에서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옵션 거래가 상당히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빅스라든지 변동성에 대해서 주의를 요하는 그러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래서 투자하실 때도 급등과 급락에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찬찬히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 시그널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좀 이따가 앉아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그널 이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수 흐름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밤사이 미국장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올랐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2%대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 강세장이었습니다. 자, S&P 500 흐름을 좀 짚어보죠. 기술적인 관점으로 살펴봤었을 때 200일선을 돌파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이런 흐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냐, 테이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현재 선물 시장이 조금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오늘 밤에 그 시황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되게 오랜만에 21선과 200일선 이런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지금 상승 채널로 다시 돌아서는 건가, 상승장으로 돌아서는 건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어젯밤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여전히 목표 지점, 목표 타겟은 4월 2일, 관세가 어떻게 부과되는가에 대해서 시장에서 아직까지 불확실해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연준 위원들이 되게 매파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오늘 밤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주식의 비중을 확대해라. 특히 미국장 같은 경우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템포가 좀 빠르네요. 어제 미국에서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네. 무슨 얘기가 나왔냐 그러면은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가 지금 매우 재밌는 장이다. 이게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트레이딩하기 되게 재밌는 장이고 수익을 끌어올리기 되게 쉬운 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반대로 이제 중장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까라는 거에서 바이더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은 어찌 보면은 그래서 올해 연말을 놓고 생각을 했을 때 S&P 500이 현재 주가, 그러니까 5,800 정도 하는 현재 주가 수준보다 위에 있을 거냐, 아래에 있을 거냐라는 이런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면 이게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5,800보다 위로 올라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오히려 저가 매수를 할 만한 기회다. 장기 투자자는 지금을 하나의 기회로 삼고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변동성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이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당장 오른다기보다는 연말을 바라보고 매수하시면은 지금이 매우 좋은 기회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장의 지수를 기술적으로 볼 때 우리가 추세선 돌파를 200일선 기준으로 보는 게 맞겠어요? 121선도 있고 뭐 81선도 있고 뭐 짧게는 5일선도 있고 뭐 그런데 네. 지금 200일선을 돌파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의미를 부여를 해야 될까? S&P 500 차트를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200일선을 하향 돌파한 게 되게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S&P 500이 되게 오랜만에 200일선을 밑으로 돌파하고 내려가면서 우리가 작년도에 8월 5일이었죠. 우리가 블랙먼데이라고 불렀던 네. 엄청난 폭락이 나왔던 그때 같은 경우에도 그때도 200일선을 터치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히려 지금 트럼프 관세 얘기가 나오면서 그보다 더 낮은 수준까지 이제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수급적인 관점으로 놓고 볼 때 요거를 다시 위로 들어올렸다라고 하는 거는 심리가 많이 회복됐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히려 여기서부터 상승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또 더블딥 얘기를 하죠. 쌍바닥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이 부분에서 전저점을 한 번 더 터치를 하고 관세를 확인하고 상승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지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관찰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D-Day는 4월 2일 아니겠습니까? 4월 2일 상호 관세가 발효되는 게 어떤 모습, 어떤 강도로 발효되느냐 사실 이걸 기점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럼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돼. 지금 연준 위원들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연준 위원들한테 다들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럼 관세가 과연 인플레를 얼마나 건듭니까? 그리고는 네. 관세가 인플레를 건들게 되면은 이게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방향성이 수정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원래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올해 2번 정도는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FOMC에서도 2번 정도 인하를 예측하고 있었는데 보스틱 총재가 나와가지고 금리 인하 한 번밖에 안 할 것 같다. 한 번밖에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는 단기적으로 인플레를 건드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미 경제 데이터가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리고는 그 추가적으로 다들 코멘트를 하나 더 달고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거는 어느 정도 지금 뭐 윤곽이 좀 나오는 상태죠. 그런데 여기서 상대 국가가 보복 관세를 얼마나 할지는 모른다. 보복 관세를 했을 때 인플레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오히려 시장에서는 미국의 대응보다는 미국은 관세를 때리는 게 이미 확정적이고요. 그 이후에 어찌 보면은 추가적인 보복 관세와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외교적 마찰에 대해서 시장이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4월로 이제 접어드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타이탄 파트너스의 윤여민 이사님도 나와 주셨는데 4월 장세를 좀 미리 내다본다면 일단 상호 관세라는 큰 산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단 말이죠. 이거를 지금 우회로를 할지 직접 타고 넘어갈지 아니면 하늘로 날아서 그냥 쭉 그냥 돌파해 버릴지 뭐 모르겠지만 4월 장세가 이 상호 관세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펼쳐질 것인가. 상호 관세가 오히려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라는 걸로 시장이 받아들여진다면 3월에 부진을 털고 쭉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뭐 우리 지난번 철강 관세 얻어맞은 때처럼 또 한 번의 충격으로 다가올 것인가 참 판단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윤 이사님. 일단은 저는 뭐 바로 상승장으로 간다기보다는 네. 어떤 시장에서는 4월 이후에 지금 어쨌든 미국은 관세를 좀 매기는 상황. 좀 주변국들의 제가 볼 때는 이런 좀 반응을 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에 더해서 관세를 매김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 기업들의 어떤 영향을 줄지도 저는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4월 달에 이제 매기게 되면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1분기는 아니더라도 2분기에 어떤 실적으로 좀 반영될 것으로 보이죠. 특히 소비자 같은 부분들은.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시장에서는 4월 2일 이후에 어떻게 보면 관세에 대해 관련된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에 대한 여파는 분명히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저는 상반기에는 좀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어쨌든 증시에서 좀 소화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저는 2분기 실적 시즌을 전후로 해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얼만큼 기업들의 효과가 좀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좀 체크하면서 좀 시장이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원래 전통적으로 4월 장세가 괜찮죠. 일단은 통계적으로는 4월이 그쵸. 아무래도 좀 지난 날씨도 좀 따뜻해지고
우리 한국도 날씨를 보면서 우리가 이거를 올라가냐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계절적으로 4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세금 이슈가 이제 2월 말 3월 초에 좀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는 과거 기준으로 3월이 좀 특징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는 SBB 사태도 있었고요. 2020년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요. 그 외에 많은 이벤트가 3월에 좀 발생을 하면서 3월에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전후로 변동성이 많이 커졌던 게 과거에 좀 이런 데이터고 그 이후에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게 4월이었다. 그러니까 4월 되면은 좀 더 강한 회복세, 통계적으로 봤을 땐 4월에는 상승장이 많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게 관세라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는 과거에 올랐으니까 계절적으로 오른다더라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시장에서 이제 그런 이제 시장의 매매에 대해서 좀 체크는 필요하다. 네. 네. 끝까지 오리무중인 트럼프의 마음. 유연하게 좀 내비쳐졌다가도 또 어느 순간 확 돌아버리는 이런 이제 양상들, 갈짓자 행보라고도 하죠. 우리 표현대로 하면 말이죠. 최근에 이제 이 관세와 관련해서 조금 누그러진 모습을 보였는데 또 새로운 이슈가 나왔어요. 베네수엘라산 석유에 대한 관세를 부과한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사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여러 정치적 이유도 여기 얽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많이 사는 게 중국이잖아요. 네. 중국을 겨냥한 것인지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 이제 이슈가 나오기 전에 어쨌든 전제는 뭐였냐면 네. 결국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은 보안, 특히 이제 안보 문제와 좀 제가 볼 때는 연관이 있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을 일단 시작한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수많은 범죄자가 미국에 지금 위장 송환되고 있다는, 그래서 약간 적대적인 국가라는 어떤 전제를 깔고 결국 이제 관세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합니다만,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그 뒤에는 중국과 관련된 어떤 이슈가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네수엘라에서 지금 하루 석유 생산량의 3분의 1 정도를 지금 중국이 수입을 하는 상황이고, 또 네.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45% 이상의 지금 관세를 매기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경로로 어떤 중국을 어떻게 보면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베네수엘라의 어떤 석유를 사는 나라에 25% 관세를 매긴다는 어떤 그러한 제가 볼 때는 발언을 한 것으로 봐서는 결국 베네수엘라보다는 결국 그 뒤에 있는 중국에 대한 압박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겉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수많은 범죄자를 미국에 위장 송환한 적대적 국가다. 이렇게 강하게 좀 어조를 들어서 비판하고 나섰는데 국제유가 측면에서 보면 단기 충격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WTI 같은 경우는 70달러 이하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단기적인 충격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긴 힘들고, 특히 이제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이 석유 관세에 관련돼서 뭐 WTO에 지금 제소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좀 시사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도 약간의 좀 마찰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진짜 이 베네수엘라를 압박한다기보다는 그 뒤에는 중국을 좀 압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뭐 오일 쇼크까지 나올 어떤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을 겨냥한다. 지금 중국을 대상으로는 일단은 추가적인 관세 부과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인 거고 중국을 견제한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도 어느 정도는 예견돼 있는 이런 상황인 거고 슬기롭게 잘 온화하게 풀어나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정말 강대강으로 부딪힐 수도 있을 것 같고 제 질문의 요지는 이런 것들 자체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 시장에는 불확실성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네, 일단은 라는 걱정인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와 관련해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유연함, 뭐 유연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약간 중국은 좀 그런 것보다는 확실히 좀 밀당을 좀 강하게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1기에 이어서 2기 때도 사실 중국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강한 어떻게 보면 좀 어조로서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면에는 여러 가지 산업들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위기의식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특히 뭐 AI부터 시작해서 여러 산업들에 대한 부분들, 특히 반도체까지도 그렇고 최근에 어떤 중국에서 어떤 기술 발전을 좀 목도하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을 어떻게 보면 경쟁 상대로서도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좀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 좀 제재 수단 중에 하나가 좀 관세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자체로 봤을 때는 무조건 중국을 배척한다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중국도 우리랑 교육을 하기 위해선 결국은 공장을 지어라는 어떤 스탠스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여기서 또 유연함을 좀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나라들보다 약간 중국과 관련돼서는
조금은 좀 행보는 좀 분명히 다르게 하고 있다만 결국은 이제 본인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한 좀 스탠스는 분명히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테이버 지금 밤사이에 이제 FOMC 이후에 연준 위원들의 인터뷰 연설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밤사이엔 조금 긴축적인 발언들이 이제 나오면서 시장이 좀 요동을 쳤는데 달러가 지금 강세로 돌아섰단 말이에요. 10년물 금리도 보면은 올랐어요. 밤사이 PMI 지표가 예상치 50을 크게 웃돌았단 말이죠. 서비스업은 웃돌고 제조업은 50보다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아까 기준금리 인하를 1회로 축소할 가능성을 내비쳤다라는 거는 지금 경기가 생각보다 식지 않고 있다. 서비스업 지표만 봐도 이런 것들을 하나씩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PC 물가가 예상보다 조금 더 뜨겁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뷰는 또 바뀌는 게 아닌가? 일단은 PC 물가에 대해서는 지금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물가와 그다음에는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물가가 연준은 전월비 0.2% 정도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는 우리가 투자은행들 특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0.3% 정도가 나올 것 같다라고 이미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C 같은 경우에는 이미 CPI와 PPI 데이터를 조합해가지고 어느 정도 공식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연 PC가 좀 더 높게 나온다. 전월비 0.3%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어제 이제 보스틱 총재가 얘기했다시피 올해 내내 인플레이션이 횡보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들어맞는 게 되겠죠. 네. 그러면서 연준이 좀 더 매파적으로 바뀐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채권 시장은 지금 그냥 관망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매파적으로 바뀐다. 금리 인하가 좀 늦어진다라고 하면은 트럼프가 싫어하겠죠. 그러면은 시장도 조금 매도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선물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세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프리마켓 시장 상황 짚어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의 중요한 시그널 프리마켓 나옵니다. 이 시각 현재 미국 시총 50% 내 대형주 중에서 의미 있는 시그널이 포착된 주요 종목들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발언과 여러 보도를 통해 4월 2일에 시작되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당초 예상보다 더 제한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펴지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오늘 프리장까지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먼저 프리장에서 의미 있는 흐름 보이고 있는 무버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슬라 볼까요? 저가 매수세 유입과 중국에서 2단계 자율주행 그러니까 ADAS 승인 절차 진행 소식에 전날 10% 넘게 반등했는데요. 그 반발일까요? 오늘 프리장에선 1%대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겐 비만 치료제 위고비로 유명한 기업이죠. 노보노디스크의 경우 경쟁 심화 속 차세대 비만약 치료제 개발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주가가 적지 않게 하락했는데요. 지금은 소폭이나마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날 가장 높은 7%의 반등 보여준 AMD는 오늘은 힘이 많이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사의 보잉의 약진에 지난주부터 주가가 길을 피지 못하고 있는 로키드 마틴은 세계 각지에서 들려오는 분쟁 소식에도 주가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장에서 가장 인상 깊은 주가 상승세를 보여준 종목은 달 탐사 전문기업 인투이티브 머신스였습니다. 실적 발표에서 수주 잔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온 덕분에 주가가 30% 넘게 반등했고 지금은 비슷한 수준 그래도 유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 대표 소매기업 월마트는 트럼프 상호관세 관련 발언 이후부터 고무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의 부진을 조금이나마 끊어내고 전날 2%의 반등 보여줬는데요. 지금도 상승분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최근에 꽤나 부진했던 코스트코 역시 월마트와 함께 반등했고 지금도 비슷한 수준에서 주가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특히나 주목할 필요가 있는 포커스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연한 관세에 대한 기대감에 전날 좋은 흐름 보이긴 했지만 동시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높은 것으로 나왔고 실제로도 제조업 PMI가 위축 국면을 나타냈기 때문인데요. 거기다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현대자동차가 대대적인 미국 본토 투자를 발표했다는 점도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기업, 그중에서도 기준금리에 민감한 주거용 부동산 대장주 아발론베이도 잘 봐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세 분야와는 또 다르게 기준금리에 있어선 연준 인사들이 잇따라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도 연준 인사들의 추가적인 연설도 있을 예정이고 거기다 주택 판매 데이터도 나오는 만큼 주가 흐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식음료 전문 판매 기업 맥코믹 오늘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실적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최근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필수 소비재 기업들의 주가 등락 속에서 특히나 민감한 흐름 보여준 바 있는 기업인 만큼 이번 실적 발표가 주가 흐름의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부터 시작된 유연한 관세 적용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경기 지표와 연준 인사들의 발언은 다소 엇갈린 부분이 있는 만큼 오늘 나올 지표들과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계속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리마켓 나우 함영선이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시그널 특징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그 미국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올랐고 특히 나스닥을 비롯해서 S&P 500이 큰 폭으로 올랐죠. 주목해 보셔야 될 것, 빅테크를 비롯해서 이 종목 테슬라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12% 가까이 급등장을 연출을 했습니다. 팔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팔았으면 정말 억울할 뻔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12% 가까이 급등한 걸 보면 역시는 역시인가? 테슬라 걱정은 하는 게 아니었던가? 이런 섣부른 농담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테슬라 밤사이 급등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확실히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이 살짝 좀 유연해진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과 함께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정부의 수주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라는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확실히 주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센티멘트는 좀 약하긴 합니다만 펀디멘털은 그래도 강화되고 있다라는 어떤 측면이 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이제 목표가들이 다시 또 상향되는 리포트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이 아니라 이제는 AI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하면서 물론 이제 모델 Y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뭐 로봇 택시라든지 여기에 더해서 FSD 관련된 어떤 모멘텀 같은 경우는 주가에 좀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점차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나오면서 어제 좀 급등세가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테슬라에 대해서 강한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대표적인 펀드가 바로 돈나무로 알려진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이죠. 여전히 테슬라에 대해서 강한 매수 의견 유지 중인데 목표 주가 이게 맞나 싶어요. 5년 내 테슬라 주가 $2,600에 이를 것이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뭐 꿈의 숫자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 일단은 지금 한 270불 정도 되는 상황이죠. 차트상 보면 이제 250에서 확실히 좀 차트가 돌리긴 했는데 5년 안에 10배다. 그 10배니까 $2,600니까 거의 10배 수준이라고 보는데 네. 지금 그러한 모멘텀으로 가려면 지금 전기차와 관련된 모멘텀으로 갈 수는 절대 없습니다. 이미 BYD에 네. 뒤졌는데요. 뭐. 그러니까 테슬라를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가치 이상으로서 보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결국 이제 휴머노이드라든지 로보택시라든지 결국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모멘텀이 지금 이제 대기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결국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돈나무 언니 같은 경우는 일단 테슬라가 그리는 어떤 생태계, 플랫폼에 관련된 강조를 좀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기존의 사업이 아니라 결국은 새로운 플랫폼이라든지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활에 혁신을 좀 일으키지 않을까 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5년에 10배 상승을 좀 베팅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상승에 대한 여력은 있겠습니다만 5년 뒤에 정말 10배가 될지는 네. 좀 뭐 방송이 좀 지나봐야 되지 않을까. 혹시 제가 앞에 1자를 쓰려고 그랬는데 혹시 오타로 2자를 잘못 누른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상당히 공격적으로 보고 있는데 뭐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나온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테슬라 1월과 2월 유럽 판매량 전기차 판매량 보니까 반토막 났어요. 아까 펀더멘탈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센티멘탈은 아직 약하지만 이거 보면 펀더멘탈도 아직 모르겠단 말이죠. 테이버 테슬라 고지고대로 어제 급등을 그냥 고지고대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어제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옵션 만기일 끝나고 난 뒤에 변동성이 조금 이렇게 터져 나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지켜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는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야기 나오는 게 BYD와 테슬라의 향후 경쟁에 대해서 그래서 테슬라가 어떻게 자동차를 더 많이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제 오른 이유에서는 아무래도 지난주 금요일 날 일론 머스크가 직접 나와서 그 부분에서 좀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전사적인 회의를 하면서 그걸 생중계를 하면서 네. 우리 앞으로 UAM
게임도 할 거다. 그리고는 일론 머스크가 지금 정부 사업을 많이 좀 따오는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낙폭과대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거의 한 480불 정도에서부터 지금 하락을 한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평선을 뚫지 못하다가 이제 갭 상승으로서 어제는 21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 녹색선이 21선인데요. 어제 보시면 21선에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이제 테슬라도 200일선과 그리고는 100일선까지 열려 있으면서 이제 많이 올라가면 350불까지 갈 수 있다. 100일선이 350불 라인에 있거든요. 이러면서 기술적으로 단기 반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른 종목들이 3% 올라갈 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12% 올라갔습니다.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을 보였고 결국에는 심리 지표의 하나로서 이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강한 변동성을 보이는 게 상징적인 종목으로서 테슬라가 움직인다라는 관점으로 좀 단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일부러 나와서 테슬라 나 신경 쓰고 있어. 걱정하지 마, 투자자 여러분들. 이제 이런 영상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전기차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는 휴머노이드 로봇, 로봇 택시 뭐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치 평가를 해야 되겠어. 라는 쪽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강제로 다시 좀 고개를 좀 돌려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이사님. 일단 이제 돈남 언니뿐만 아니라 또 같이 나온 이제 테슬라 목표 주가가 있는데 지금 카나코드 제뉴어티에서 지금 목표 주가를 404달러로 좀 제시를 했거든요. 사실 네. 제가 볼 때 이게 조금 더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지금 거기 애널리스트가 지금 기가 텍사스 공장을 좀 방문을 하면서 지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또 FSD라든지 또 신형 모델과 관련돼서 어쨌든 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체험을 해보고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기업 탐방을 좀 하면서 어쨌든 이런 목표가를 좀 작성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앞에서 얘기했던 2,600불은 솔직히 조금 먼 어떤 제가 볼 때 목표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네. 이런 상황에서 일론 머스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 너무 정부에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다. 본업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아직은 지금 발표가 나진 않지만 어쨌든 기가 팩토리 공장도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와 관련해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부분들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일단은 뭐 오늘 같은 경우 살짝 지금 이제 프리마켓에서는 약간 좀 이 급등에 따른 약간의 좀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 합니다만 지금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좀 열려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좀 300불 이상을 좀 일단 먼저 도전하는 좀 흐름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를 전망하기 참 힘든 게 너무 극과 극 아니에요? 이게 얌전하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무슨 담 타듯이 올라갔다가 또 담에서 떨어지듯이 막 또 우두둑 떨어지고 하니까 이거 뭐 갈피를 잡지를 못하겠어요. 테슬라의 주가 차트를 오히려 어찌 보면 이제 좀 더 쉽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완전히 기술적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 타이밍만 잘 잡으면 그 네. 패턴대로 네. 수익률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 이제 고점에서 60% 딱 떨어졌을 때 거기에서 지지 나오고 그래서 반등을 했을 때 뭐 기계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반등 포인트에 대해서 지금 280불과 320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80불은 어제 도달한 그런 주가인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320불로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오늘 아무래도 나스닥이 좀 빠지면서 같이 테슬라도 힘이 빠지느냐 이런 것들이 테슬라 매매에 있어서 오늘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선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숫자가 좀 급박하게 바뀌어 가고 있네요. 아직 방향성을 잡기에는 뭐라고 뚜렷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소폭 약세로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특징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민 이사님은 템퍼스 AI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템퍼스 AI. 저는 사실 들어보긴 했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기업인지는 모르겠거든요. 혹시 생소하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 기업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이 회사 지금 서학개미 순매수 종목 상위권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많이들 좀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네. 템퍼스 AI는 말 그대로 AI를 활용해서 환자 상태를 진단하고 환자에게 어떤 맞는 약물이라든지 치료법을 찾아주는 회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해 이제 템퍼스 AI가 개발한 지금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체외 진단 기기라든지 이와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지금 이제
이제 FDA에서 승인을 받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템퍼스 AI 자사가 좀 보유한 임상이라든지 유전자 데이터를 뭐 제약사라든지 의료진, 연구자에게 좀 판매도 하는데요. 이런 데이터 제공 관련돼서 지금 매출이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매출 35% 정도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의료 AI의 좀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와 관련돼서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데이터를 좀 많이 갖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차트를 보고 있는데 큰 폭의 상승이 올해 들어서 있었고 이후에 또 조정을 좀 받았고 다시금 지금 또 윗골을 달고 올라가는 이런 뭐 이렇게 흐름들이 좀 보이는 것 같은데 차트 분석도 좀 해주시죠. 약간 좀 이제 빅테크 AI 종목들과 약간 차트 흐름이 좀 비슷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결국 이제 AI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약간 뭐 엔비디아와 특히 이제 이런 쪽 뭐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확장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이 회사가 지난해 미국 특허청에 제출한 특허 출연 문서죠. 이제 임상 반응을 예측하는 시스템 방법을 보게 된다고 하면 AI가 어떻게 암 환자에게 맞춤형 약물이라든지 치료법을 추천하는 과정을 좀 자세히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환자의 실제 암 조직을 좀 채취를 해서 요 암을 좀 배양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데이터를 통해서 특히 이제 뭐 종양과 관련돼서는 뭐 세포 유형 변화라든지 여기에 뭐 단백질 변화 등 약물 실험을 좀 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더해서 AI 다중장원 모델을 좀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채취한 다음에 환자에게 최적화된 제가 볼 땐 데이터를 통해서 적합한 약물과 치료법을 추천한다. 뭐 이런 어떤 프로세스를 밟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 테크주가 일단 모멘텀을 받으면 확 올라가는데 또 떨어질 때도 좀 큰 폭으로 조정을 받긴 하니까 앞으로 그러면 실적 가이던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꾸준히 좀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매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2022년에 지금 한 3억 2천만 달러 정도였던 매출 같은 경우가 작년 2024년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꾸준하게 증가를 했고 3년 네. 만에 지금 2배가 됐습니다. 뭐 지금 2024년에 6억 지금 9천만 달러니까 상당히 많이 좀 드라마티컬하게 상승을 했고, 올해도 지금 연간 80% 정도 상승을 하면서 약 한 12억 4천만 달러 정도 좀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매출이 늘어나는 만큼 지금 순손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순손실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지금 작년에 지금 한 1조 2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조 250억 정도, 지금 하나로 한 7억 580만 달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매출이 성장합니다만 손실도 많이 좀 올라가는 좀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은 얼만큼 손익분기점을 빠르게 넘어서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가 이게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매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손익분기점을 넘는 BEP를 넘는 그런 부분도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 성장하는 산업에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결국 숫자와 관련돼서 좀 증명할 수 있는, 제가 볼 때 올해 한 해가 좀 상당히 중요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템퍼스 AI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우리 테이버가 준비한 종목은 엔비디아가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가장 많이 알려진 기업이지만 또 가장 분석하기 까다롭기도 하고 어떻게 이 시점에서 왜 엔비디아를 꺼내 들었는지 일단 이유가 좀 궁금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전 세계가 가장 핵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산업은 AI, 그리고는 AI에서부터 파생된 자율주행, 그리고는 AI에서 파생되는 로봇,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엔비디아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엔비디아의 그 우리 컨퍼런스도 있었죠. 거기서 얘기 나왔던 게 양자, 로봇, 자율주행, 그리고는 AI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어벤져스가 되고 있다. 그럼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미국이 가장 뭔가 경계하는 그런 상대를 놓고 보시면은 결국 중국 AI거든요. 네. 그럼 중국 AI를 상대하기 위해서 제일 핵심이 되는 건 결국 엔비디아고요. 엔비디아는 여전히 빅테크 중에서 우리가 M7이라고 부르는 그 7개 기업들 중에서 가장 높은 연간 성장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같은 경우에는 10% 초중반대의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거는 구글도 마찬가지, 메타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다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0% 성장을 했기 때문에 올해 30% 성장하는 게 조금 물음표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점. 그러니까 뭐 선반영 때문에 많이 오른 건 분명히 존재를 하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엔비디아를 중심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의 일정 중에서 눈에 띄는 건 자사주 매입도 지금
예정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엔비디아가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8월 달에 있는 실적 발표,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분기 실적 발표 때 이제 1년간의 자사주 배입의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주주환원 구성을 배당을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이 배당은 매년 늘려나갑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실적이 잘 나올 때도 있고 못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왔을 때는 자사주 배입 소각을 많이 하고 실적이 못 나왔을 때는 자사주 배입 소각을 줄이면서 어찌 보면은 배당은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그런 정책을 쓰는 것이 뭐 테크 기업들 혹은 미국에 있는 많은 상장사들의 기본적인 전략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분할하고 난 이후부터는 1센트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해서 배당을 늘려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 부분에서 올해 8월에 이제 2026년도 회계연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기준으로는 2026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자사주 배입 소각을 발표할 것인가라는 게 매우 중요한 타이밍이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에 발표한 자사주 배입 소각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현 주가, 현 시가총액에서 1%가 넘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서 이제 작년도에 50% 성장한 부분을 반영한다라고 하면은 한 1% 후반대에서 2%까지도 이렇게 현 주가 기준으로 자사주 매입 소각량을 발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주환원 측면에서도 경기 방어주로서 엔비디아가 현재 매력적인 주가를 보이고 있다. 네. 그리고는 AI가 계속해서 시장의 주도주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실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점에서는 오히려 엔비디아가 지금 좀 더 저가 매수를 할 만한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열렸던 GTC 2025에서 뭐 차기 칩에 대한 계획, 또 실적 발표를 통해서 그 가이던스 제시한 거 보면 여전히 뭐 탄탄한 성장세를 보여줬지만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만족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 분기점이 된 게 사실 딥시크 충격이었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 딥시크 충격에서는 엔비디아가 완전히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딥시크 쇼크는 지금 업계에서는 다들 오히려 호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미국을 따라올 만큼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갖췄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미국에서는 오히려 더 지원을 하고 규제를 풀어주면서 중국에 따라잡히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관점을 놓고 보면은 오히려 미국의 AI 업계라든지 그리고는 그 관련된 기업들은 오히려 더 많은 수혜를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리고는 중국을 참고하면서 미국에서 서로 경쟁을 하면서 더 빠른 기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시장에 불이 붙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엔비디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기술주 대장, 또 많이 주목받는 기업이죠. 팔란티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에어택시 산업의 선두 기업으로 알려진 곳이죠. 아처항공과 팔란티어가 손을 잡는다. 그래서 AI 기반 차세대 항공 기술을 개발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결국 이제 UAM과 관련된 뉴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UAM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어떻게 보면 좀 전통 항공 사업을 좀 깰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뭐 AI 가속기라든지 전기 추진 어떤 획기적인 방법으로 이제는 도심 항공 산업에 대한 부분에 좀 어떻게 보면은 시발점이 되고자 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네. 측면에서 이제 항공사와 AI 소프트웨어 그룹이 좀 만나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좀 단추를 꿰려는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와 UAM의 만남. 그러면 과연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인가? 그냥 단순히 그려보면 도심을 돌아다니는 모빌리티, 인공지능 기반의 어떤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결합되는 상상이 되기는 하는데. 그렇죠. 이제 어쨌든 이 UAM이 돌아다니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소프트웨어가 좀 필요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네. 어쨌든 항공의 교통을 좀 관지하고 뭐 이동을 제어하고 경로 계약하고 어떻게 보면 이 항공 시스템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아처항공 같은 경우는 팔란티어의 어떤 파운드리라든지 AIP를 좀 이용하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밸류 체인에서 좀 소프트웨어 솔루션에 대한 부분을 좀 확실하게 제가 볼 때는 선점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 두 회사의 좀 만남을 통해서 지금 어떻게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방산 분야에서 상당히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 항공 쪽까지도 제가 볼 때는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을 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제 좀 AI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던 측면, 특히 이제 팔란티어 테크 같은 경우도 반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그널 특징주 템퍼스 AI, 또 엔비디아, 팔란티어까지 알아봤습니다. 시그널 포커스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현대차그룹이 미국 백악관에서 대미 투자를 발표했고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즉석에서 어떻게 보면 관세 면제를 받았죠. 자, 바로 이게 유연한 관세 대응의 신호탄처럼 여겨집니다. 국가별, 기업별, 제품별로 탄력적인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관세가 시장을 흔드는 힘이 빠지고 시장은 이제 관세 공포에서 서서히 벗어날 수 있다. 자, 이런 희망을 주었다라는 거죠. 오늘 시그널 포커스에서 이 부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지금 임박해 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유연한 제스처, 온화한 제스처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일종의 상호 관세에 관한 전략이 수정되고 있다. 이런 식의 분석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일단 그러한 좀 분석이 나오면서 사실 미국 시장에서는 좀 상당히 호재로 좀 작용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같은 산업별로는 좀 광범위한 관세를 좀 시행하는 대신에 미국과 좀 상당히 무역 관계가 좀 있는 국가들, 뭐 중국을 비롯해서 EU라든지 한국, 일본 등을 좀 대상으로 해서는 약간 타겟형, 약간 어떤 상호 관세를 초점으로서 전환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측면에서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좀 극단적인 사태보다는 좀 개별 국가에 대해서 먼저 좀 협상용으로서 어떤 관세를 좀 부과하는 그러한 카드로서 활용됩니다만, 그와는 별개로 결국은 이제 국가별로 제가 볼 때는 종목별로 유연하게 좀 대처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네. 다만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미국과 FTA를 좀 체결한 국가들이 좀 상당히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관세가 거의 없다는 점, 여기에 더해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관세의 유연함 자체가 좀 시장에서 충격을 흡수할 만한 그러한 단서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있고, 또 앵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대차와 같이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상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기분한 것 같아요. 노텍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좀 잘 어떻게 보면 기분을 맞춰주게 된다고 하면 네. 여기에 따른 또 유연한 또 협상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 좋아한다는데 그럼 금장 같은 거 선물하면 좀 관세 깎아주려나? 라는 실없는 농담을 던져봤습니다. 테이버.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는 계속 상호 관세가 뭔가 지금 걸림돌이 될 것 같고 뭔가 불안한 채로 계속 이제 우리 앞에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 거 아니겠어요? 지금 상호 관세가 시장에 이렇게 호응을 쫙 크게 줬다가도 또 어느 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 철강 관세 할 때 한번 얻어 맞았잖아요. 이 걱정을 한켠에 계속 지금 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 모건 스탠리에서 되게 재미있는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나온 보고서 제목이 뭐냐고 하면은 소크라테스의 문장을 인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라는 제목의 관세 관련된 레포트를 엄청 긴 걸 냈어요. 한 70페이지 정도 되는 보고서를 냈는데 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지금 월스트리트에서도 마찬가지고 백악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준도 마찬가지고 관세가 있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그 관세 형태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는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보복 관세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는 거거든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중국 내에서 미국에 대해서 응답이 나온 거는 그죠. 2월 달에 관세에 대해서 보복 관세 때리겠다라고 나왔던 그 아주 짧은 한 문장 외에는 지금 계속해서 4월에 만날 수도 있고요. 6월에도 만날 수도 있고요. 뭐 어떻게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는 최근에 파나마 운하 관련돼 가지고 항구를 이제 미국에다가 블랙락 쪽에다가 매각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이제 중국에서는 이게 시진핑 주석이 극대노를 했다. 왜 그것을 중국의 자산이고 전략 자산인데 그걸 왜 우리 당의 허가도 없이 본인의 허가도 없이 미국에다 넘기는 선택을 했느냐. 너는 우리의 신의를 돈에 팔아 넘긴 사람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비판하는 그런 헤드라인도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 보니까 가장 핵심은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어떤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이 보복 관세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 그리고는 선물을 어느 정도 보따리로 트럼프한테 제공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경계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이 백악관에서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거 트럼프 대통령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소개도 하고 땡큐도 하고 경영진 이름을 다 일일이 호명하면서 아주 그냥 뭐 열렬히 아주 손님 대접을 제대로 받았더라고요. 가장 핵심은 이거 아닙니까? 현대차는 관세 걱정 안 해도 된다. 네. 즉석에서 어떻게 면제부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약간 좀 기준이 없는 기분파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이게 들고요. 준비된 고도의 전략인 건지 이게 온 세계에 다 나갈 거라는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봐, 너희들도 현대차처럼 우리 대미 투자 한다고 하면 관세 부과 면제 받을 수 있어. 이걸 그냥 보여준 걸지.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에 더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어쨌든 기업단에서 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국가로 이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메시지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저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명확하다.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서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팔아라. 네. 그러면 관세가 없다. 결국 그런 메시지를 좀 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감정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런 기준이 상당히 좀 모호하다 생각을 합니다만 결국 트럼프의 어떤 감정을 잘 맞춰주게 된다고 하면 좀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부분을 피해갈 수 있는 분명히 여지도 있지 않을까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버 결국 돈 보따리 싸들고 줄 서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살짝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네. 어제 그 얘기한 현대차에 대해서 관세 없다라고 한 거는 미국 공장에서 만드는 거는 관세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해석의 논란이 있죠. 네, 당연한 얘기인데 네. 마치 선물처럼 포장은. 그렇죠. 그게 말이 되려면 한국에서 만든 차도 미국에 갔었을 때 관세 면제가 돼야. 그거는 되죠. 어찌 보면 이제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언급되고 있지 않는 부분이고요. 이게 지금 트럼프가 항상 누군가로부터 이제 어떤 국가나 기업으로부터 큰 투자를 유치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정치적인 그런 본인의 뭔가 만들어냈다, 내가 뭔가 해냈다라는 그런 그림을 원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는 요 지금 이제 화면 좀 스캔해 주시면은 네. 이게 네. 어제 백악관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백악관에서 이제 요 부분을 공식적으로 얘기하면서 현대차가 그쵸 투자를 발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쭉 밑으로 내려보면은 어떤 기업들이 얼마에 투자를 했다라는 걸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백악관에 들어가 지금 보실 수 있고요. 그러면 애플이 투자한 거, 엔비디아가 투자한 거, TSMC가 투자한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목록화시키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결국에는 너희들도 와서 투자하라고 압박하는 용도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적절하게 사례를 들어서 세계에 자기가 원하는 바를 표방하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 정말 협상의 달인이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는데 당하는 입장에서는 참 지겹습니다. 빨리 4월 2일이 와서 뚜껑이 열리고 어떻게 그럼 부과하겠다는 거냐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어쨌든 그때까지는 시장의 흐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프리마켓 온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